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현대제철 노동자임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3년 만이에요. 이 소송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 지시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대법원이 포스코 불법 파견에 대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어요. 제철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노동계의 관심이 컸죠.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법원의 판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의 신뢰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재계 상위 그룹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전남일보 곽지혜 기자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GBS 뉴스 차범준 편집장과 쭉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시작하죠.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여수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법정 한도 최대치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 의회의 의정비가 법정 한도 최대 수준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여수시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의정활동의 세부 내용이나 정책 연구, 출석률 등 각종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수시 의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도화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 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의 방법 등이 담겨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는 의회 운영 관련 내용, 의원들의 활동, 의회의 사무 등 총 3개 분야 23건으로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수시 의회는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항목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3개 분야 23건의 정보 공개 내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수시 의회는 23건 중 15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또 공개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일부 법적 의무 항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의회 홈페이지에는 현재 행안부가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 정책 연구 현황, 연구 학술 용역 현황, 의회 민원 처리 현황, 의회 발간물의 현황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내용이 또 공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려면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여러 곳이 있고 또 법적 의무 항목인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료는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행안부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 공개의 메뉴 신설이나 연간 공개 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 부서,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 규칙, 재개정 등도 권고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여수시의회는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급하게 공개했는데 여수시의회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행안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거죠. 지방의회 의무로 보입니다. 의무가 잘 실행이 되도록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연대가 순천시가 지난 3월 5일에 진행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반발하고 있어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지난 3월 5일 진행된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가 최적 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내용 또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를 내포한 채 공론화 과정이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용역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순천시가 아직 입지도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은 입지가 결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상식 밖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시민연대 용역 추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 순천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시민연대의 용역 추진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단체가 주장하는 폐촉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선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건설공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 실시와는 다른 용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지난 1월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본안을 제출했고 관련 부처가 현재 검토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이 시간에 광양시가 매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주민들과 사유지 야시장 개최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해당 갈등이 매화축제 개막날 주민 집회까지 이어졌네요. 네, 광양시가 매화축제장 인근 사유지의 야시장을 놓고 주민들과 벌인 갈등이 결국 축제 개막 당일 주민 집회로 이어지면서 전국 첫 꽃축제인 매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야시장, 광양시가 축제를 앞두고 개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시장이 불법으로 개설됐는데요. 이 주민들은 개막식 당일 나도 먹고 살자, 갑질 규제 철폐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광양시는 축제장 인근 사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가 200여 동이 넘고 축제 시작 전 불법 음식 판매로 단속된 건만 2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야음을 틈타서 이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야시장 상인들이 광양시의 개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광양시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인데 이유가 뭐든 관광객 입장에서는 보기 불편한 장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양시는 불법 영업 야시장에 대해 강제 철거나 영업 정지 등 행정적인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문제는 관련 법상 개고장 발부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 강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축제가 지나고 나서야 철거에 권한이 생긴다며 즉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불법적인 야시장 개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의 이 같은 강경한 대처에 대해 축제장 인근 주민들은 이 매화마을은 일부 업체가 아닌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로 이 사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광양시가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꽃축제를 보러 온 것이지 주민들의 시위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매화축제 야시장 개설과 관련한 논란,
이 올해 갈등을 계기로 내년에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네,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두 분을 이번 주에도 뵙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오늘까지 해서 3월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뭐 골목형 상정과 지정 관련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상업 지역에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25개 이상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곳, 그리고 비상업 지역에는 20개 이상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곳을 골목형 상정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실은 오늘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오전에 10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오늘 시정 질문을 좀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광양 같은 경우는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배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버스를 운행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청년 세대들, 중장년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18세부터 45세로 이렇게 한 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배금 버스를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전체 뭐 5만 3천 명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최소한 대학생 정도부터는 배금 버스를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향후에 어떻게 검토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는 본회의도 본회의인데 오늘 보니까 뭐 그 프로포즈한 의원님 때문에 좀 이야기가 되더군요. 아, 네.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네,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 내부 분위기가 어땠어요? 좀 공개 쎄했습니까? 청원을 했는데 네. 이게 연령대별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이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랐고, 예. 또 이제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신선하다. 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서 신선하다. 연령대별로 반응이 많이 엇갈린다. 음. 오늘 본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장님께서 개인 신상 발언을 의회에서 한 거와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한 거와 관련해서는 주의 조치를 좀 시켰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구두 거잖아요.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뉴스데스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프로포즈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본업이 이제 본업 중에 이제 발생한 일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좀. 의정 활동하는 기간에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당하는 일. 직접 당하신 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아무래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긴 한데 참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의장님께서 오늘 뭐 마지막 발언에서 주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랬군요. 일파만파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지난주에 그 회기 마치고 회기 때는 회기에다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기 끝나면 다시 또 동네로 좀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좀 사업 현장들, 또 작년에 했었던 것들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씩 좀 살펴보고요. 또 민원 들어왔던 곳들 다시 한번 가서 또 점검하고, 주말에 이상하게 주말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말에도 현장을 좀 몇 군데 갔었었고요. 예. 또 그 와중에 또 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홍매화 축제했던 곳을 좀 갔더니 또 의외로 외지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예, 광양 그래서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다 그쪽으로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외지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네 꽃축제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조금 좀 특색 있게 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화단 정리를 좀 하고 일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바쁘셨네요, 또 주말 내내. 네, 예. 예. 꽃도 좀 심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제가 드릴 주제 지역 축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꽃 축제 서막을 여는 광양 매화 축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을 했고 한 해 하루 최대 17만 명,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봄꽃 명소이기도 하죠. 교통 혼잡 문제, 올해는 유료화를 하면서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올해도 되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 브리핑에서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백 의원님 어떻게 총평 좀 주시겠습니까? 매화 축제. 일단은 저희 광양 매화 축제를 찾아주신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잖아요. 광양시 그렇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광양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편하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화한 거하고는 아마 교통 혼잡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한 2km 정도 떨어진 섬진강 둔치변에 저희들이 한 1,500면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1,500대. 예. 거기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임시 주차장까지 오는 이제 경로가 하동 쪽에서 오는 길, 진상 쪽에서 오는 길, 또 진월 쪽에서 오는 길 이 세 군데 오다 보니까 거기가 병목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또 매화 축제장을 갔다가 와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엉키면서 예. 주차 면수 하루에 17만 명이 오시는데 1,500명 가지고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축제장 안에는 예전에 그 주차했던 축제장 안에는 지금은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스나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관광객들이 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몇 대나 운영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5분에 한 대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게 15대 정도 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추이를 보고 혹시 차가 부족하면 더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축제장을 가서 봤는데 셔틀버스를 이제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들 줄을 이제 질서정연하게 서서 앞에 한 대 타고 나가시고 또 예. 타고 나가시고 섬진강 둔치변에서는 타고 오시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축제장을 찾는 분들 중에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관광객들께서는 그 전보다도 축제장이 차량이 없어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각종 안에까지 안 들어가니까. 네, 안 들어가니까 각종 부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편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하루에 17만 명이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네. 진일보한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또 발생한 문제점은 내년 축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개선 대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예. 제일 고비라고 생각이 들고 고비라고. 그 축제장을 기왕 찾아오실 것 같으면 주말보다는 주중을 이용해서 오시면 훨씬 더 축제를 잘 즐기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 주말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생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예, 좀 넓은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각종 축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축제 기간 동안 많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봉남은 어떤 총평 주고 싶으십니까? 네, 그 꽃축제가 이런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개화 시기를 맞춰서 지금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주말이 겹치게 되면 이렇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런 현상을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동네가 넓은 네. 동네는 또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진입로도 지금 그렇고. 매화축제가 열리는 곳에 지리적인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주차장도 굉장히 이제 많은 면수를 이렇게 찾아게끔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 이번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물론 그동안에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지만 이번에도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 제가 지인들도 가다가 되돌아온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주간은 광양시에서 하지만 인근에 지금 구례하고 하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 운영을 인근 좀 지자체와 좀 적정한 구역에 한
한 세 군데, 두세 군데 정도씩은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광양에 오게 되면 또 하동도 들렀다 가는 거고 구례도 들렀다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뭐 하동 쪽에 한 군데, 또 구례 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이 광양군에서 광양시에서 만들어 놓은 곳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요소에 인근 시군하고 협력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꽃축제하면 꽃이 피어 있는 현장에서 모두 이제 체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꽃이 피어 있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광양 시내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정말 꽃이 피어 있는 곳은 온전하게 또 꽃 향도 맡고 그 좀 꽃 속에서 이렇게 좀 취하는 이런 축제의 어떤 방식도 한번 프로그램과 꽃 예. 구경은 좀 조금, 분리해서 해보자.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백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이봉남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광양 매화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광양만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하동이라든지 구례라든지 뭐 가까운 순천 여수까지도 저는 반사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동이나 구례 쪽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쪽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죠.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순천이 작년에 이제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좀 했지만 금년 2월에 그 국회에서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주관하는 녹색 기후상, 그러니까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자치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을 좀 했더라고요. 예. 이제 내용은 그동안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성과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이제 수상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원박람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오천 그린광장이라든지 또 경관정원, 또 맨발 걷기길, 또 동천 마실길 이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곳을 조성을 좀 많이 했고 또 탄소 흡수원을 이제 예를 들면 순천만 습지나 동천 하구 습지 또 산지 습지 이런 습지를 좀 지정하면서 탄소 흡수원을 많이 좀 확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도시숲이나 자녀 안심 그린숲이나 반려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어쨌든 그 탄소 중립을 하는데 순천시가 좀 일정 정도 성과를 좀 이뤘지 않냐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오늘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다뤄보고자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순천시가 그래서 잘한 것은 뭔가 좀 자연과 친화적으로 보이게 하는 뭐 그런 장치들 같은데 탄소 중립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실제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있거든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그 대기 중에서 방출되거나 또는 이렇게 누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한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순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순천만 습지가 사실 그 탄소를 흡수하는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순천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 탄소 흡수원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순천시의 그 탄소 중립 정책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순천만 습지는 이미 좀 알려져 있고 또 습지에서 동천 하구 습지가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는 산지 습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용수동에 있는 산지 습지가 있는데요. 이 산지 습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뭐 산지 습지 또 하구 습지 또 일반 그 순천만 이렇게 습지처럼 여러 가지 습지와 관련된 생태축이 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순천의 좀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의원님, 그 반면에 이제 광양이나 아니면 뭐 여수는 사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도 좀 오명이 좀 쓰여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말씀 좀 그렇습니다. 주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순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가 아주 좋은 도시죠. 예, 뭐 지리적 특성이 예. 뭐 갖춰져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보다는 산업 구조가 우리 광양 순천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예,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여수와 광양이 1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21년 배출량 기준을 잠깐 보면 5,200만 톤 정도 여수가 발생을 시켰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에 반면에 순천 같은 경우는 한 270만 톤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한 5%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하고는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뭐 광양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많이 사업을 합니다. 탄소 온실가스 흡수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기관 산업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사실 힘들죠. 제로를 만들어야 되기 안 때문에 되죠, 그건 뭐. 5천만 톤을 발생시키는데 5천만 톤을 발생 안 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5천만 톤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만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30년까지 40% 감축, 50년까지 제로 이런 목표를 지금 잡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실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순천이 제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 그러니까 뭐 순천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순천이 이제 아까 백성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하기에 굉장히 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네.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실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은 추진하지만 각자의 시민들이 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이게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혹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저감하는데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후행동 보상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 도봉구에서 탄소 공간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바구니를 갖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또 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마일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도 한 47가지 정도의 마일리지를 줘요. 예. 그래서 순천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잘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티브가 있느냐 이거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좀 약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에서 이제 대자보 뭐 대중교통 뭐 보행 또 자전거 이렇게 이용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기후행동 보상제처럼 각 그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포인트를 이렇게 좀 줌으로써 시민들이 이 실천했을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일리지나 또 현금화라든지 이런 걸 좀 추진이 되면 예. 아무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플러스 시민 실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면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더 빨리 목표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순천만 해서는 사실 안 되고요. 지금 국가에서 국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년까지 40%,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목표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전남도가 아직도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목표 계획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빨리 도의 계획이 정해지고 여기에 따른 순천시의 계획도 정해지면서 이 시민 실천과 관련된 기후행동 보상제와 같은 이런 실천 프로그램이 같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순천 마무리하고요.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주제 꺼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뭐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청년 인구 감소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청년들이 정말 살만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저도 2024년도 올해죠. 우리 광양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5개 분야 46개 사업에 대략 한 45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하는데 저는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체적인 청년들이 다 이 수혜를 받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좀 만족할 만한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서 많은 청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보통 뭐 국도비 매칭 사업, 도비 매칭 사업 이런 것은 하향식 사업입니다. 위에서 사업을 정해놓고 공모해서 받아가는 사업인데 실제 하향식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상향식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 청년 정책은 아니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청년 사업만큼이라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정말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예, 저는 좀 의문인 게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10대에서 40대까지의 인구를 다 해당되는 게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막연한데 어떤 걸 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은 뭐 청년 협의체도 있고 청년들하고의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대부분들은 보면은 특히나 이제 행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라고 공급자 위의 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일례로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매뉴얼대로 예를 들어서 그 축제를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정작 그 청년들은 그런 사업을 보면서 요즘 세대에 안 맞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줘도 이게 행정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번에 제가 그 450억 정도의 청년 정책 중에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는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7개 사업에 한 28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 사업들도 대부분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단 저는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순천이고 여수고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수혜 사업별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봤는데 어떤 사업들은 뭐 한두 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은 뭐 한 7,800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14,000명, 5,000명 이용한다는 그 사업들은 보면 정작 예산은 뭐 한 3억 정도에 14,000명이 본다. 근데 그 3억 정도 해서 뭐 그냥 지원금 같은 건가 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카페를 운영하면은 네. 카페를 이용한 사람들도 이용 실적으로 보는 거죠. 연 이용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용 대상은 많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허수도 좀 많이 있더라. 오전에 그 시장님하고 이걸 갖고 시정 질문하면서 둘이서 좀 다퉜죠. 연 이용 인원이 전체 실 이용 인원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루에 365일 이용하면 365명으로 잡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허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제대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그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정책 중에서 뭐가 있고 뭘 좀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순천 청년 정책 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광양시의 청년 일자리과에서
그 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 평가한 걸 가지고 금년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고립과 은둔 청년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처가 좀 부족했다. 그 구직 단념한 청년들 해소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광양 그 청년 일자리과에서.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청년들 지금 일자리나 여러 가지 그 거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놓치기 쉬운 방금 말씀드린 그 은둔 청년에 대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계속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취업난도 있고 또 폐업도 있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은둔 청년이 좀 조금씩 지금 지역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이 은둔 청년에 대한 또 실태 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지금 분위기들이 또 이렇게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양에서 이 은둔 청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토론 마무리하죠.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40여 년간 여수의 섬을 사진에 담아내고 그 섬에 있는 문화와 사람들까지 기록해가는 박근세 사진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사라져가는 과거를 기록해가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섬의 미래를 담고 싶어하는 박근세 섬사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근세입니다. 한 50년 가까이 그 섬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그 섬 사진가입니다. 섬에서 느낀 매력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또 사라져가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요즘도 열심히 섬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육진놈이 섬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달밤에 그 달빛이 바닷물에 쫙 깔아지는데 거기서 총을 메고 그때 MBC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와. 그 틀어놓고 초병 생활이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이제 그 섬에 가서 밤에 그 달만 떠 있으면 그 생각들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 뭐랄까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면은 섬이 좋으니까 섬으로 이제 여행을 나갔죠. 낚싯대 울러매고 그 낚시 가서 고기 잡는 것보다는 그 멍 때리는 거 있죠 지금. 그걸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낚시를 다니다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시 카메라를 잡았죠. 섬에 눈 뜨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섬사랑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서 섬에 다녀온 기록만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조금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녀왔던 것을 그대로 담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활동을 해오다가 보니까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섬의 외관만 찍었어요. 멀리서 원경만 찍었죠.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안으로 파고든 거죠. 사람 살고 있는 것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기록이다. 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 찍어놔봐야 100년 후에 찍어도 이 섬은 여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100년 후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섬에 그 인문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 뭐 문화, 풍속,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은 그 섬에서는 옛날 당제란 것을 모셔왔어요. 근데 지금은 당제 지낸 곳이 아마 몇 군데 없죠. 거의 없죠. 예. 뭐 최근에만 해도 둔병도에서도 2년 전에 끝나가지고 마지막 그 촬영을 좀 남겨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니까 너무 아쉽고 누군가는 좀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섬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10년 넘게 다니시잖아요. 그럼 섬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근데 기록도 하시지만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담을 때마다 좀 어떤 기분이세요? 낚으죠, 낚아. 낚았다. 금오도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진 봤어요.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비석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산을 좋아하는 후배가 금오도를 그 산행을 하다가 비런길 말고 산으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발에 뭐이 걸려가지고 보니까 비석이 깨져가지고 절반이 거기에 묻혀 있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처음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거 무슨 비석입니까?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지. 근데 거기에 보면 인민이라고 써졌어. 난 모르겠다. 김병호 선생님이 그 여수 지사연 이사장님 오셨던 김병호 선생님이 저거 섬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 다음에 찾으러 갔더니만 풀이 자라갖고 안 보여본 거라고. 어떻게 묻혔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겨울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촬영을 해서 보냈어. 거기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해. 그 집에서 금오도에 찍은 비석들을 다 추렸어요. 면사무소 옆에 똑같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민유지 해결 기념비야. 그 나라에 뺏길 땅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내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런 자료들 공부하다가 알게 됐죠. 한 1920년대 정도 세워졌을 거예요. 그때가 거기가 산길이 메인 도로였답니다. 한 3, 4m 돼요, 폭이.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다닌 사람 증언을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섬에 가면은 그 베네소라는 것도 있어요. 베네소. 베네쩌고리 이런 것처럼. 옛날에 힘들게 살 때는 그 당시에는 송아지를 하나 갖다 맡기면은 키워줘가지고 송아지가 새끼를 치면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첫 새끼는 줬던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 새끼를 치면은 자기가 가져. 그리고 그 본 소는 다 키워갖고 돌려주고 그런 제도도 있었어. 근데 그거의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웠고 소는 엄청난 재산이었거든. 그래서 집을 지으면은 옛날 집을 자세히 가서 보면은 본체 옆에 그 마구간이 있어요. 소는 식구로 생각해 준 거야. 재산 이루고. 섬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오래된 할머니들한테 들을 수가 있지.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게 섬이 좋아서 배까지 구입을 하셔서 배를 그런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죠. 거의 제가 그 1년 중에 한 100일 이상 섬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반은 섬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365개 여수섬을 이 조사를 다니면서 전부 다 그걸 찾느라고 이 해도 같은 거 살펴보면서 어디에 가면은 수심이 뭐 어느 정도 된다까지도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기는 한데요. 그 친구들이 한 번씩 만나면 항상 저 친구는 섬에 주로 있어.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죠. 이제 시내에서 한 번씩 만나면 왜 섬에 안 있고 나와 있냐. 반은 섬 사람 취급을 당해서 삽니다. 은퇴를 하시고 또 그 전부터 사진작가 활동은 계속 하셨지만 이 사람은 섬 사진작가야 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그 피사체 대상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서 시작했던 이 섬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해보니까 좋은 작품이란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남들이 못 찍는 것을 찍는 것이
최고 사진으로 생각해요. 근데 섬은 바다 360도 돌아가면서 이 보면은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일본부터 섬진흥원에 게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 하나 보내드렸고 여수시에 지금 하나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1번부터 365번까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이름 없는 섬 그 58개에 대해서 이름 지어주는 그런 그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사진은 꼭 남기고 싶다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쉬운 사진 중에 하나가 섬에서 애기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섬이 거의 없어요. 여수의 섬들이.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제가 그 다니면서 찍은 그 아쉬운 사진은 그런 내용이 담긴 벽화였어요. 요새 담벼락에다 많이 그린 글이죠. 섬에 사시는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벽화는 애들이 삥 둘러앉아 가지고 즐겁게 노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지금 섬에도 저런 애기들의 울음소리며 노는 소리며 싸우는 소리며 이런 것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갖는 메시지는 겁나게 커요. 하여튼 섬은 종합학문이 돼요. 내 풍경만 찍으러 다니다가 사람 사는 것을 찍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뭐 쓰레기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사람들은 거기에 뭐 나는 특별한 어떤 식물 같은 것을 좀 찍으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닥치는 대로 찍습니다. 그 해안 생태계까지 다 찍는데 그게 또 이제 좀 깊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낭도, 추도 이쪽은 지질학적으로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섬이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좀 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공부하셔야겠네요. 아, 그래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3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